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함으로써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찾아 병문안을 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잠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현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원랜드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청탁 의혹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 상당을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내일 남측으로 오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한다고 북한이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3일 만입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항소심 선고 내용 류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코어 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원 등 뇌물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규정했던 1심과 달리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혐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려고 회사 돈을 빼돌렸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도움을 바라면서 거액의 뇌물을 준 거라고 봤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응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가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공여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유한 점,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한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특검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또 법정형이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손형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금액을 1심의 절반 수준인 36억 3천여만 원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승마지원금 73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사들인 말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 측과 협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 측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의 범위에 고가의 말 대금이 빠지고 대신 말을 사용한 이익만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액수가 36억으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말이 여전히 삼성 소유로 남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도 주된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 공여를 위해 돈을 외국으로 보낸 만큼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을 비롯해서 크게 5가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거의 모든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김기태 기자가 범죄 혐의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제명은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에 범죄 수익 은닉, 위증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의 코어 스포츠에 지급한 용역 대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등 73억 원, 그리고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 등을 뺀 용역 대금 36억 원과 마필과 차량을 공짜로 이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후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확 줄면서 횡령 혐의도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상당 액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된 건 결정적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코어 스포츠로 송금된 36억 원을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재산 국외 도피 의사는 없는 걸로 봐야 한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또한 1심과 달리 상당 액수를 무죄 판단했고 국회 위증은 전부 유죄해서 재단 기부 언급 부분을 뺀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양형 또한 대폭 줄게 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재판부가 이른바 영차 독대를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3차례 만남 이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독대를 했냐는 겁니다.
특검은 이미 그 자리에서 개별 현안을 두고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한 건데 법원은 이 영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첫 독대 시점인 2014년 9월 15일엔 만남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특검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항소심에서 1차 독대 전 두 사람이 한 번 더 만났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만남이 인정되면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을 두고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가 없고 안가 방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면담이 있었더라도 내용이 뭔지 입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독대뿐 아니라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이재용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추가 독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 입증 또한 무너지는 셈이 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특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 안에서는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기획한 판결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청탁도 없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승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반응은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기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은 무엇보다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둘러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을 통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해석했는데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삼성이 청탁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산 국외 도피죄에선 돈을 빼돌린 목적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자신을 위해 빼돌리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형량이 높은 이 부분에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만들어낸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한상우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은 36억여 원으로 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수많은 혐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 말고도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최순실 실소유 광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는 광고 수주 강요, KT 인사 개입 등 삼성 뇌물수수 외에도 20개 가까운 혐의가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권력을 배경으로 뇌물을 강요한 경우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풀려난 직후 가볍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들른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판결 직후 구치소행 호송버스로 걸어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복 상의에선 수임 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사라졌습니다. 포승줄도 없이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이 부회장은 호송 담당 교도관들을 보자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축하 인사라도 건네받은 듯 얼굴 전체로 웃음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전 법원으로 들어설 때의 무거운 표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겨 나온 이 부회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3일 만에 구치소를 나선 뒤 이 부회장이 맨 처음 향한 곳은 부친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20층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병실 안에서 40분 정도 머문 뒤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했고 어머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관장 등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삼성그룹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단 풀려나 다행이라며 상당 부분 진실이 규명됐다는 반응입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고심을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네, 앞서 특검팀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 전해드렸는데 일부 시민단체들도 오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재벌 총수들이 번번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던 공식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을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자! 사법정의 실현하자! 항소심 선고 전 법원 앞에 1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벗어난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회경 약자들은 조그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바로 구속되고 엄벌을 처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과 증거를 외면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재벌 총수들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번번이 풀려났던 이른바 3호 공식이 부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한 격이라고 이번 판결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들을 망각을 하고 2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들을 왜곡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도 법원의 석방 판결은 재벌 불사 판결의 활용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보수단체들은 특검의 주장이 증거주의 재판에 위배된 것이 항소심에서 입증됐다며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법원 출입하는 류란 기자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판결 놓고 특검의 완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검 입장에선 상당히 허탈할 것 같은데 곧바로 그럼 상고를 하는 건가요? 네, 특검팀은 선고 직후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고요. 네.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고심은 법률 심의인 만큼 오늘 항소심 판결문 안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항소심 과정 내내 특검팀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습니다. 그랬죠. 공소장도 3차례나 바꿨거든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정도의 적극성을 보였던 터라 오늘의 이 결과가 상당히 좀 허탈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지금 그런 특검의 어떤 공세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문을 보면 삼성 쪽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 같던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1심 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180도 달라졌다, 그렇죠.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내내 주장했던 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정치 권력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거의 사실상 다 수용했거든요. 네. 사건을 보는 이런 기본 관점부터 달라져서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도 그 특검팀이 공소 제기했던 298억 원 정도의 12%에 불과한 36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인데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3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재판에 아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판결이 어떻게 좀 활용될 거로 보나요? 일단 오늘 이 항소심 판결문 그리고 그간 이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기록들 모두를 이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이 각각 자신의 재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유력하고요. 네. 이 부회장 뇌물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나온 만큼 이 뇌물의 수수자인 두 사람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는 요구성 뇌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수자인 두 사람이 공여자보다 훨씬 죄가 중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이재용 전 부회장 2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인 오늘 오후 검찰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김 전 기획관이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뇌물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2008년에는 김성호 전 원장에게, 2010년에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각각 2억씩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핵심 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기획관의 자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7월쯤 이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직접 요구했다고 고백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상납은 모르는 일이라던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얘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소환 조사 시기만 남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정도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올림픽 폐막일 이후인 이달 말쯤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적시한 검찰은 이제 받은 돈 4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죄는 성립되지만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죄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증거는 충분히 수집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선 전직 대통령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사 내용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만으로도 뇌물죄 구성은 완성되지만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썼는지 공적 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 죄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의상실 비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썼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을 도맡았던 김 전 기획관이 특수활동비 지출에도 관여했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은 갖고 있다고 밝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그럼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임찬종 기자 연결해서 검찰 자세한 수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적시했다는 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읽히는데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입장, 가장 자신 있는 수사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런 검찰이 아직 소환도 안 한 전직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건 뭐 대단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근거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 최측근의 진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 4억 원이다. 일단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과연 이게 다일 거냐 이런 의문도 있던데요. 새로 좀 취재된 내용이 있나요? 네, 검찰은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만 해도 여러 갈래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외에도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연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이 있고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민간 인사차의 입막음용으로 받은 5천만 원도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돈의 행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불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소환 시점인데 저희는 계속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방침에서 지금 바뀐 건 없는 건가요? 사실 오늘 전해드린 김백준 전 기획관과 관련된 4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곧바로 소환 조사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수활동비 의혹,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다스 관련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 조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네, 검찰의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검찰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모욕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은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강남 사무실에서 측근 20여 명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전하시던가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후 측근들은 비서실 명의 입장문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측근은 평창 올림픽을 앞둔 검찰 발표는 정치적 저의가 다분하다면서 평창 초청장 뒤에 날아든 검찰의 주범 발표에 회의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오늘 거기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측근은 청와대 참모 출신 변호사들이 이 전 대통령 소환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맞대응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자료를 공개하는 건 아직 그럴 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 또 다른 여성 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15년 전 직속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임 검사는 지금 성추행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희진 단장이 과거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일단 내일로 예정된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지난 2003년 경주지청에서 성추행이 당했던 상황을 지옥 생존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A 부장검사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성추행을 하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임 검사가 같이 근무했던 선배에게 상의를 하자 오히려 임 검사에게 사표를 쓰라며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지청장에게 찾아가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한 뒤에야 겨우 사표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근무하면서는 회식 자리에서 음담패설이 오갔고 성매매 전담 부장검사가 2차로 성매매까지 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감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뒤 임 검사에겐 부장에게 꼬리치고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내일 오전 10시에 이문정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임 검사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 원 상당을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복수의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이미 탈취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가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에 대한 해킹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빗은 자산의 17%가 증발해 170억 원의 손실이나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거래소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로 뽑는다는 점을 노려 입사 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뿌렸습니다. 국내 유명 업체의 백신 기술도 무력화했습니다.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해킹 사실을 알렸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지자 북한이 새 돈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고른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북한의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추적과 차단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내일 내려올 예술단 본지는 만경봉호를 이용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입항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와 충돌하는데 정부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 등 300여 명을 태우고 온 북한 만경봉 92호입니다. 북한이 내일 예술단 본진 방남도 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하겠다고 어제 기습 통보했습니다. 8일 강릉 공연 기간에 숙소로도 쓰겠다는 겁니다. 입항지로는 동해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수용할 분위기입니다. 우리 해역에 북한 선박이 운항, 입항하는 건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독자 대북 제재 5.24 조치에 어긋나지만 이번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만경봉호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또 남북 간 이동이어서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은 처음 판문점 육로 이동을 타진하다가 경의선 육로로 번복하더니 방남 이틀 전에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독자 제재조차 예외로 하는 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북한이 만경봉호를 선택한 건 남측의 노출은 줄이고 예술단 통제에는 효율적이란 자체 판단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파견한 선발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보냈습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 당첨자 명단은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을 찾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게 자명해 평창을 계기로 한 북미 간 대화가 아니라 장외 갈등만 고조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입국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개막일인 9일 오전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이 있는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의 서해 수호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이 9일 탈북자들과 천안함을 둘러볼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알려왔다면서 펜스 부통령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을 찾아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 규탄 발언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또 탈북자들도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도 펜스 만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부친도 펜스 부통령과 방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천안함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도 방문할 예정인데 대북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는 연설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북미 대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 구상과 달리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제재와 압박을 심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분위기를 보면 참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평창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북한의 평창 참가에 대한 한국의 개방적인 태도가 한미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현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경한 대북 제재만 강조를 한 거는 이 한미 간의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여부를 떠나서 최근 미국의 이제 행동들을 보면 한미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내려올 고위급 대표단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장으로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네, 한마디로 환영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김영남 북한에서 실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김영남 말고 어떤 사람이 같이 올 거냐라는 걸 봐야 되겠지만 네. 김영남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김영남을 매개로 해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의견 교환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부가 이렇게 남북 관계에 공을 들이는 건 나아가서 이게 북미 대화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제 남북미가 이 3자가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개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한미 간 미묘한 신경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본질적인 문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평창을 계기로 해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큰 행사를 앞두고 걱정할 게 참 많은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올림픽 준비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현지 연결해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혜원 앵커. 네, 저는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림픽 분위기 느껴집니까? 네,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갔지만 전 세계 선수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평가전을 치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오늘 결전지인 강릉에서 첫 훈련을 펼쳤습니다. 평가전 이후 남과 북의 선수들이 더 끈끈해지며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왔지만 얼음 위에선 남과 북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북한 공격수 최은경은 정시윤을 상대로 재치 있는 개인기를 펼치며 함께 몸을 풀었고 17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이규선 비디오 분석관은 북한의 김양미와 퍽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북한 수비수 황충금은 김도윤 코치가 지시한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후보 골리 한도희는 북한 골리 리봄과 함께 진지하게 전술을 논의했습니다. 두 선수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희들 많이 고맙고. 머리 감독도 팀 분위기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competing for the last couple spots on our team, so it's a tough situation to be in. Chemistry on the team is good right now. Energy is good. 이제 스위스와 1차전까지 남은 훈련일은 4일. 단일팀은 두 그룹으로 나눠 훈련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피겨 페어에서 경쟁하는 김기훈 감강찬조와 북한 염대욱 김주식조도 오늘 처음으로 나란히 연습하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선수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안한 숙박시설은 물론 우리 문화와 첨단 기술까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수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빙상과 아이스하키, 컬링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강릉 선수촌 입구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엄격한 보안 검색을 마친 뒤 선수촌에 들어오니 국기광장의 나라별 국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마침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강릉으로 첫 훈련 가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훈련해봐야 됩니다. 숙소와 식당은 취재진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인 바로 이곳 선수촌 플라자입니다. 마치 쇼핑몰처럼 꽃집, 기념품점을 포함한 다양한 상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로봇이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 소개해줘.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열립니다. 그럼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톱을 꾸미는 네일샵과 미용실입니다. I bring the Olympic logo and my flag and as a tiger. It's really cute and it's perfect. 동계 종목 가상현실 VR 체험관에도 선수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Olympic Games and everything is good and we really enjoy. 저도 직접 타봤는데 정말 실감나고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복과 전통차 등 우리 문화까지 느낄 수 있는 선수촌. 92개국 선수들이 함께 쉬고 즐기는 작은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 폭로에 이어 이번엔 외압 의혹이 나온 겁니다. 법무장관은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춘천지검 안미영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은 지난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의 채용 비리 건입니다.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뒤 불구속으로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제 최 전 사장은 당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수사를 거치고서야 구속됐습니다. 안 검사는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전직 고검장 등이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랑 윤석열 의원 말고 또 추가적인 다른 의원이 또 있을까요? 변호사님 통해주세요.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 등은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춘천지검 역시 수사 조기 종결과 증거 목록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상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춘천지검은 권 의원이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안 검사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특임 검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이어 수사 외압 폭로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안면검사 폭로의 계기가 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수백 명이 연루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인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청탁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주로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입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493명, 무려 95%가 내외부 지시와 청탁으로 부정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강원랜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11월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를 뽑는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합격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는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20여 명을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채용 청탁 인원은 권 의원 측이 10여 명, 염 의원 측은 8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정합격했다는 인원은 검찰 수사를 거치며 27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청탁 의혹을 받은 두 의원은 아예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뒤늦게 지난해 9월 재수사에 착수해 최흥집 전 사장 등을 구속하고 염동열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한 전철선로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빠른 작업을 위해 뜯어놓은 방음벽 구멍으로 들어가 작업하다 변을 당했는데 그 이면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연속 보도 강청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온수역 선로에서 36살 전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배수로 정비 작업에 투입된 첫날이었습니다. 선로 작업 중에는 최소 1명이 열차가 오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선로 감시형도 없고 이 사람이 열차가 오고 있는데도 선로 한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울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놀래가지고 피하고 이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주변에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방음벽 한쪽이 뚫려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이 철제 펜스의 여기 이 부분을 뜯어내고 선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이른바 작업 개구멍을 통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 전에 어르신 발생한 건이라서. 그는 왜 현장에 미리 그것도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던 걸까? 규정보다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마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미리 들어가서 자재를 옮겨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시간 안에 못 끝내요. 손이 모자라니까 일찍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놔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취재팀이 입수한 코레일과 하청업체 간의 업무 협약서에는 적정 작업 인원이 최소 8명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서너 명에 불과했다고 당시 근무자들은 말합니다. 규정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하청업체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받고 뭐 하지 말고 이래서 저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분기당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정규직들과는 달리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던 전 씨.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현장에 미리 들어갔다가 36살 젊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형 교회를 일터로 삼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에 방해를 받고 해고와 징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을의 목소리를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이 대형 교회엔 4년 전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행정 책임자의 반복적인 비리를 참지 못해서입니다. 각종 비리를 다 저질렀거든요. 한조금을 직원들에게 써달라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면 직원들 몰래 자기 주머니. 교회는 노조를 부정했습니다. 교단 자체법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직원들을 모아 교회법상으로는 노조를 인정 안 하게 돼 있다라고. 경비와 청소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압력을 행사해 고용승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교회인데 왜 사랑과 배려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사랑? 교회 사람 다 떠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노조는 2년의 법정 다툼 끝에 교회의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세금 문제로 한국 교회의 노조가 깊이 들어올 위험성도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노조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교회에. 서울의 또 다른 대형 교회에서도 고용 불안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조원들은 이곳 역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같은 보복 인사가 되풀이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 사람한테 무슨 좀 징계를 줘라? 라는 얘기를. 직장인 다수는 노조원이고 교회의 신도들도 노조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가 내부의 노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교회 노동자들이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법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저희가 지켜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SBS 원종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종합 4위 달성에 앞장설 메달밭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인 강릉에 입성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훈련해온 진천 선수촌을 떠나 강릉 선수촌에 들어온 대표팀 선수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긴장감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커 보였습니다. 올림픽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코치에게 폭행당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심석희는 아직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파문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대표팀 선후배들이 잘 챙겨줘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개인전 3종목과 단체전까지 사과랑에 도전하는 최민정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키워드? 도전? 네, 모든 종목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첫날은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내일부터 올림픽 경기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펼칩니다. 드디어 결전지에 입성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개막 다음 날인 오는 10일 남자 1500m를 시작으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가 매섭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조금씩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한파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에는 현재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이미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과 울릉도는 모레까지 최고 4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면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잘못이 없다고 한 건 결코 아닙니다.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며 이번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또 국민의 불신이 가중됐다. 이 부분도 삼성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특집으로 보내드린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